어릴 때 동화책을 보면 늘 착한 사람에게는 결격 사유들이 있더군요. 가난하거나 친구가 없거나 혹은 가족들이 죽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죠. 그런 이유 때문인지 선악의 기준을 잡을 때 자연스럽게 약자의 편을 들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 꼭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됐죠. 약하기 때문에 착한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살아남는다는 걸 말입니다. 즉, 강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약자가 반드시 선하다는 건 모순이라는 거죠. 실제로 저는 그걸 겪었고 그게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지금 제 나이가 60대 후반이지만 아내를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의 이야기였죠. 아내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장애의 등급은 1급에서 6급까지로 나뉘는데 1급에 가까울수록 병증이 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내는 2등급이었고 내피각막 이형양증을 가지고 있었죠. 이는 유전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각막의 퇴행성 질환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약화되며 각막의 투명성이 손상되어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시력도 거의 안 보이는 수준의 시야의 각도가 제한되어 지팡이를 써야 했죠. 그럼에도 저는 아내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누군가는 동정이라고 했고 또 누군가는 착각이라고 했지만 그때 저는 확신했죠. 그만큼 아내는 제게 정말 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정하고 겸손한 성격, 그리고 활짝 웃을 때는 해바라기를 꼭 닮아 아름답기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그녀와의 결혼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반대를 하셨죠. 아내를 소개하고 아내가 돌아가자 살면서 단 한 번도 소리를 질러본 적이 없던 저희 어머니가 언성을 높이시더군요. 너는 왜 엄마를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니? 도대체 하고 많은 여자들 중에 왜 저런 애를 데리고 와서 엄마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해? 내가 많은 걸 바랬니? 내가 욕심이라도 부렸어? 내가 바란 건 딱 하나야. 그냥 평범한 여자 데리고 오라는 거. 눈이 좀 불편할 뿐이야. 그게 전부라고. 평범한 사람이랑 뭐가 달라? 평범해? 눈이 뿌옇게 돌았는데 저게 평범하다고 말하는 거야? 지팡이까지 들고 온 애를? 몸이 불편한 거야. 몸만 건강하면 뭘 해? 요즘에 정신이 썩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엄마가 정옥이를 몰라서 그래. 정옥이 정말 좋은 애야. 어디 가서 그런 애 찾지도 못하고. 지금이야 그렇겠지. 근데 살아보면 달라. 막말로 자기 손으로 그릇이 어딨는지 찾지도 못하는 애한테 살림을 맡길 거야? 애를 맡길 순 있겠어? 수술할 거야. 우리나라는 아직 힘들지만 외국에서 각막 이식 받을 수도 있어서 그쪽도 알아보고 있다고 들었어. 특히 정옥이 경우는 각막 문제라서 그 수술만 끝내면 괜찮아질 가능성이 엄청 높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네가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수술이고 뭐고 결혼만은 절대로 안 돼. 엄마도 이런 말하기 싫어. 근데 내 아들이 꽃길만 걸어도 가슴을 쓸어내리는 부모라는 족속인데 가시밭, 진창길 들어가겠다는 너, 난 절대로 축복 못해. 다시 생각해라. 엄마! 이때 평소에 말수도 거의 없던 아버지가 테이블 위에 물잔을 강하게 내려치며 끼어들었죠. 너희 엄마 말 들린 거 하나 없어? 걔랑 헤어지고 전말 말고 선이나 봐. 아버지! 제 인생이거든요? 엄마랑 아빠가 결혼하는 거 아니고 제가 결혼하는 거고요. 말 잘했다. 네 인생? 그럼 너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킨 우리는 뭐냐? 그럴 자격도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거냐? 이제까지 너 연애할 때 우리가 우리 집 수준에 맞는 여자만 허락했어? 우리 둘 다 네 자유에 맡겼다. 근데 집에 끌고 온 게 장애인이야? 부모도 키우기 힘든 걸 같이 살겠다고 데리고 왔을 때 그만한 각오가 있어야 해. 알긴 아니? 할 수 있으니까요. 전 충분히. 네가 뭘 할 줄 아는데? 우리한테 밥 한 번 차린 적 있어? 쓰레기 버리러 나간 적은 있고. 돈이라는 게 내 카드에서 나오고 통장에서 펑펑 쏟아지니 그냥 나온다고 생각했니? 너 이제까지 고생이라고는 개미똥만큼도 한 적 없는 놈이야.
근데 무슨 각오를 했다고? 당시 저희 집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부잣집이었습니다. 구두 닦기부터 신문 팔이까지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은 아버지는 작은 의류 공장을 세웠고 1980년대에 이르러 수출까지 하면서 집안을 일으켰죠. 덕분에 저는 가난이라는 것을 겪어본 적이 없었어요. 때문에 아버지의 말뜻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때는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만 가득했었죠.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네? 저 그 사람 없으면 정말 죽겠어요. 제발요. 그럴 거면 집이랑 인연 끊고 너 혼자 살아. 나도 너 같은 아들 필요 없다. 당시만 해도 집안에서 반대하는 결혼은 거의 하지 못한다는 쪽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저나 아내 둘 다 포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때마침 아내가 혼전 임신을 하면서 결혼이라는 숙제를 어렵지 않게 풀어냈습니다. 부모님은 마지못해 허락을 했고 저희는 저희 집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작은 집에 들어가서 신혼살림을 차렸죠. 마치 소꿉놀이를 하는 것처럼 즐거운 일도 많았지만 아내는 도통 적응을 못했어요. 특히나 저희 어머니와 많이 부딪혔습니다. 이건 도움을 주는 건지 아니면 방해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가만히라도 있던가. 죄송해요, 어머님. 전 그게 소금인 줄 알고. 내가 도와달라고 했니? 그냥 가 있으라고. 이건 내가 시집살이를 당하는 건지 내가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속 터져선 내가 내 명에 못 죽지 싶어. 저는 그런 어머니를 살살 달랬죠. 엄마, 그냥 제발 그런 말은 하지 마. 이 사람도 잘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내가 해달라고 했어? 난 아무 소리도 안 했다. 내가 이래서 싫었던 거야. 너희가 집에 들어오고 나서 내 일은 2배로 늘었어. 너 잘하겠다, 알아서 하겠다고 한 거 아니니? 나도 하고 싶지. 근데 내가 할 줄을 모르니까. 이럴 거면 나가! 둘 다 나가서 살아. 내가 왜 너랑 네 마누라를 모시고 살아야 해? 엄마도 늙어서 이제 힘도 없어. 근데 집안 꼴을 봐라. 이게 사람 사는 꼴인지. 그때 저희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제가 철이 없기도 했고요. 그저 결혼하면 좋아하는 사람과 단둘이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지 일상생활까지 힘들 거라는 상상은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해야 하는 게 너무나 많았죠. 일단 늘 물건을 제자리에 둬야 했고 뭔가를 바닥에 떨어뜨려서도 안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새로운 물건을 들여오는 것도 제자리에 신발을 벗어두는 것도 신경을 써야 했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게 습관이 들지 않아서 아내는 계속 다쳤고 저 대신 어머니가 그걸 맡아야 했죠. 당연히 아내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몹시 힘들어했어요. 나 너무 힘들어 여보. 요즘은 잠도 잘 못 자고 어머니 목소리만 들려도 손발이 덜덜 떨려서 더 많이 실수를 해. 눈치도 너무 보이고. 그냥 우리 나가서 살면 안 될까?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잖아. 더구나 부모님도 내가 나가서 살라고 말만 그러는 거지 막상 나가는 건 안 좋아하실 것 같아. 우릴 믿지 못하시잖아. 그래도 이대로 있다간 우리 아이도 힘들 것 같아서 그래. 그것도 그래. 근데 아이를 위해서 오히려 여기가 더 나은 거 아니야? 난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당신 혼자 있는 것도 불안한데. 제 말에 아내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진짜 미안한데 당신 나가면 어머니가 날 더 구박해. 저번에는 배도 너무 아프더라고. 뭐? 우리 엄마가? 내가 가서 뭐라고 해줄게. 아니야, 그러지 마. 내가 시켰다고 나중에 더 뭐라고 하신단 말이야. 당신도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 진짜로 날 위한 게 어떤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알았어. 그럼 우리 나가서 살자. 내가 더 노력하면 되는 거지. 결국 우린 예상보다는 이른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잔소리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하게 된 거였죠. 아버지가 집과는 약간 떨어진 곳에 작은 주택을 구해주며 그렇게 진짜 신혼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최악이었죠. 무엇보다 끔찍했던 건 아내가 유산을 냈다는 거였습니다.
그 모든 게 저희 어머니 때문이라며 우는 아내를 달래줘야 했죠. 우리 병원 먼저 가보자. 병원 가서 알아보자. 다녀왔다고 하잖아. 나더러 2번이나 가라는 거야? 내 말 못 믿어? 하혈을 했고 그래서 병원에 바로 갔는데 유산됐다고 하더라.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해서 그런 거라고. 하지만 엄마는 당신한테 일을 시키거나 하진 않았잖아. 정신적인 건 없는 줄 알아? 그리고 당신 없을 때 청소며 빨래면 내가 다 한 거야. 어머니가 거짓말한 거라고. 당신이 시집살이에 대해서 알긴 알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는 아내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게 됐죠. 하지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었어요. 아이를 잃은 상실감에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뭐든 다 했죠. 아버지가 사장으로 있던 공장에서 출퇴근하면서 돌아오면 집안일 일체를 제가 도맡았던 겁니다. 불을 다루는 요리부터 빨래, 청소까지 말이죠. 그러다 보니 다시 저희에게 축복이 찾아왔고 그게 지금의 제 딸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신기하더군요. 왜, 그 농담이긴 하지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들을 낳으면 널 위해 죽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딸을 낳았을 때는 널 위해 모두를 죽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딱 그랬죠. 저는 딸을 본 순간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겠다고 느꼈죠. 착한 아내와 사랑스러운 딸까지 정말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완벽했던 제 일상은 몇 년 뒤 순식간에 허물어지고 말았어요.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먼 길을 달려온 저희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말이죠. 너희 아빠가 쓰러졌어. 얼른! 집까지 차를 몰고 가서 쓰러진 아버지를 들쳐 업었을 때 아버지는 정말 죽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울고 저는 정신없이 운전을 해서 병원으로 향했죠. 그리고 바로 수술에 들어갔는데 그때서야 아버지가 쓰러진 이유를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에게 보증을 서줬던 게 잘못된 거였죠. 심지어 막대한 빚을 넘기고 해외로 도주했다고 하더군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 양반이 기남이 삼촌이라고 너 기억하지? 그놈이 글쎄 너희 아빠 말고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돈 빌렸다고 하더라. 아예 작정을 하고 튄 거야. 잡을 방법은 그런 건 없어?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가능성이 없다고. 아무래도 큰일 난 것 같아. 난 어쩌면 좋아. 우리 집 이대로 망하는 거 아니야? 엄마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진짜로 정말 잘 될 거라고. 잘 될 거라는 제 말은 그 어떤 근거도 없는 희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깨어나지 않았어요. 수술 후 2번의 발작이 왔고 결국 쇼크로 사망하고 말았죠. 하지만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연대 보증의 여파를 고스란히 맞아야 했습니다. 공장이며 집까지 덕지덕지 빨간 딱지가 붙었고 직장을 잃고 월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집으로 몰려와 난동을 피웠죠. 그로 인해 저는 가지고 있던 차와 모았던 돈까지 탈탈 털어서 그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잃은 충격으로 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하게 약화된 겁니다. 처음에는 잦은 두통 정도만을 호소하는 정도였는데 집이 떨어져 있다 보니 제가 살피지 못했죠. 무엇보다 아이와 아내 둘만 두는 게 힘들어서 그럴 여건도 되지 않았고요. 어머니 집에 가려고만 하면 아내는 저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도대체 왜 자꾸 거길 들락거리는 거야? 그러다 또 차 팔고 또 모은 돈 다 털리려고 그래? 괜히 거기 가지 말고 그냥 집에 있어. 애는 봐야 될 거 아니야. 애는 내가 데리고 갔다가 올게.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그거 같아? 가지 말라는 거잖아. 여보, 그래도 그 집에 엄마 혼자 두는 게 좀 그래. 아님 차라리 여기서 같이 사시면. 미쳤어? 내가 어머니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지? 내 첫 아이를 잃게 한 분이야. 근데 이제 우리 딸까지 미치게 하고 싶어서 그래? 당신 우리 집 가장이야. 그 집 아들이 아니라. 하지만 상황이 그렇잖아. 지금 엄마 상태 많이 안 좋아.
며칠째 누워만 계신다고. 그래서 가면 뭐가 달라져? 달라지냐고. 시아버님 돌아가셨으니 당연히 힘들겠지. 그냥 며칠 쉬면 나아질 거고. 더구나 당신 집이 폭삭 망해버렸는데 우리 살 길이라도 찾아야 할 거 아니야. 있는 거라곤 달랑 이 집 하나인데. 그렇다고 아픈 엄마를 혼자 둬?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그럼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잃게 한 건 사람이 할 짓이야? 당신은 왜 그렇게 변했어? 어머니랑 사이 안 좋게 했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 상황이 이런 변해야지 뭐. 언제까지 착할까? 언제까지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게 왜 양심이 어쩌가면서 돈을 줬어. 우린 앞으로 뭐 먹고 살라고? 그때는 그래도 아내가 이해되긴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어머니가 단순한 몸살이나 충격 때문이 아니라 뇌졸중으로 실어증이 왔다는 걸 알고 난 뒤에는 아예 상황이 바뀌었죠. 보통 실어증은 드라마에서 말을 아예 못한다는 식으로 표현되곤 하는데 저희 어머니의 경우는 좀 달랐어요.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매우 더디고 단순한 문장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밥 먹었어? 와 같은 짧은 문장은 할 수 있지만 오늘 점심에는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나? 와 같은 복잡한 문장을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아무래도 부가적으로 나타난 증상이기에 초기에 치료를 하면 됐을 텐데 너무 늦게 병원을 간 겁니다. 무엇보다 수술을 한 이후에도 증상을 고치려면 장기적인 치료가 수반돼야 했고요. 저는 이걸 아내와 상의했는데 아내는 반색을 했죠. 그래서 그걸 수술을 하겠다는 거야? 수술하면 돌아온다는 확답도 없는데? 거기다가 병원에서 가벼운 뇌졸중이라 약물로 치료해도 된다고 하잖아. 근데 굳이 수술을 하려는 게 뭐야? 이 상황에서 꼭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할 필요가 있냐고. 돈이 썩어 넘치니? 그럼 고작 돈 때문에 평생을 저렇게 말도 제대로 못하게 살게 하자는 거야? 원인이라도 알면 제거를 해보고 그 다음에 해도 되는 문제잖아. 말 좀 못하면 또 어때서? 눈이 안 보이는 나도 사는데.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어머님은 말 안 하는 게 좀 나을 거야. 입에서 무슨 말만 꺼내면 나한테 상처 주니까. 그때 난 안 아프고 멀쩡했어? 내가 시집살이를 시킨다는 둥, 방해만 된다는 둥 그런 말 늘어놓을 때 난 그런 멀쩡하게 앞이 보였어? 그리고 나 대기 순번 기다리고 있어. 언제 당장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텐데 왜 우리 돈을 쓰면서 고쳐야 하냐고. 여보, 도대체 왜 이래? 사람이 아프다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더구나 그게 왜 우리 돈이야? 이 집도 아버지가 남긴 거고 내가 모은 돈도 마찬가지지. 제 말에 아내는 픽 웃었습니다. 짜증나서 못 해먹겠네. 귀는 파고 사니? 내가 눈 안 보이는 것처럼 넌 귀 먹었어? 내가 말한 소리를 어디로 들었어? 당신 애미가 아픈 걸 왜 나한테 지랄이야? 딱 한 번 말할 테니까 귓구멍 열고 똑똑히 들어. 앞으로 이 집구석에서 10원 한 장이라도 네 애미한테 가져다 주잖아? 그럼 당신 딸 하영이랑 영영 이별이라고 생각해. 알았어? 아내의 이런 말도 그랬지만 행동은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잠깐 화가 나서 던진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에는 더 심했죠. 자기 발에 걸리는 물건이 있으면 그걸 무조건 집어던졌고 저는 일평생 들어보지도 못했던 욕설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보게 되니 알게 됐죠. 아내는 애초에 착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저 제가 가진 배경이 좋아서 참고 살았다는 걸 말이죠. 그럼에도 저는 딸을 위해서 그 모든 상황을 견뎠어요. 거기에 더해서 전 어머니 수술비를 마련하고 수술 후에는 병원에 오가는 것 때문에 정신도 없었죠. 다행히 아내는 지금 가지고 있는 돈만 건드리지 않으면 크게 폭발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작 문제는 그 사이에 남겨져 있던 딸이었죠. 그때 딸의 나이는 7살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작은 손으로 절 잡고 위로를 해주더군요. 아빠 많이 힘들지? 내가 호해줄까? 우리 하영이 다 컸네. 아빠 아픈 것도 알고. 하영이 유치원에서 뭐 했어? 간식도 먹고 종이 접기도 했어. 노래도 부르고
근데 아빠, 또 할머니한테 가? 그 할머니가 많이 아프셔. 다음엔 하영이도 할머니 보러 갈까? 아니, 엄마가 그럼 화내.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 아니래. 솔직히 그때 저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만약 하영이가 아니었다면 안 좋은 생각을 할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결혼을 깨트린 건 아내였어요. 아내가 수술 대기자 명단 첫 번째에 드디어 올라간 겁니다. 헌데 그 말과 동시에 제게 이혼을 요구했죠. 축하는 됐고 기념 선물로 이혼해줬으면 좋겠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이혼이라니. 못 들었어? 나 수술 대기자 1번이야. 빠르면 내일 당장 할 수도 있고 늦으면 그게 몇 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더는 당신이랑 살 필요가 없다는 소리거든. 미쳤구나. 미쳤어. 그럼 이 집에 뭐 남을 이유라도 있어? 이대로 있다가는 이 집도 홀랑 어머니 병원비로 쏟아 넣을 텐데 내가 그걸 눈 뜨고 있을 때 봐야 할 필요가 있을까? 눈 감고 있을 때는 난장판이어도 꾸역꾸역 버텼지만 눈 뜨면 다르지. 좋은 것만 봐도 모자라니까. 그래, 나도 지겹다. 이혼하자. 근데 하영이는 내가 키워. 당신이야말로 미쳤지. 하영이는 내 거야. 하영이가 물건이야? 그럼 내 거지. 내가 이 뱃속에서 만들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키워야지. 그리고 나 수술하고 한동안은 도움받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영이 겨우 7살이야. 그런 애한테 지금 도움을 받겠다고 하는 거야? 다 할 줄 알아. 설거지도 빨래도 밥도 혼자 다 해. 내가 그렇게 키웠으니까. 그리고 당신은 어머님 모셔야지. 아파서 어버버거리는 말병신 시어머니 말이야. 지금 말 다 했어?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자격? 그럼 당신은? 꼴랑 이 집 하나 덜렁 있는 당신은 아빠 자격이 있어? 가장도 가장 나름이지. 돈 벌면 뭐해? 시댁에 다 퍼나르고 공장 직원들 월급까지 쥐어주고 미안하다고 사정이 나는 당신? 아님 누구? 말도 제대로 못하는 네 애미? 그것도 자격 없으니 뒤진 네 애비가 자격이 있니? 병신처럼 사기나 당하는 주제 무슨 자격? 진짜 어쩜 가족들이 하나같이 말아먹었니? 이게 천벌 아니겠어? 나랑 결혼 못한다고 반대한 그 벌. 닥쳐! 저는 그때 아내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웃더군요. 폭행이네? 이혼당해야겠다. 장애인을 폭행하다니 진짜 개첩 아니네. 하영인 절대로 안 돼. 애 놓고 가. 당신이란 여자한테 우리 딸 절대 못 줘. 과연 그럴까? 두고 보자. 아내는 머리가 좋았습니다. 실제로 제게 뺨을 맞았다는 것을 비롯해 그간에 폭행을 했다면서 여러 진단서까지 모아놨더군요. 물론 그전에는 한 번도 손을 올린 적은 없었습니다. 말다툼 이후에 너무 화가 나서 문짝을 발로 찬 게 2번 정도 있었고요. 그럼 진단서는 어떻게 된 거냐? 묻는다면 모르긴 몰라도 본인 스스로 만들었거나 집에서 움직이다가 부딪힌 것들로 진단서를 미리 끊어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전치 3주, 2주만 가득했으니 말 다 했죠. 당연히 저는 그게 아니라고 반박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울고 짜는 가증스러운 연기에 더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그 진단서의 힘은 대단했죠. 결국 저는 이혼까지 당했고 양육권까지 빼앗겼던 겁니다. 아내는 가는 날까지도 잔이 나더군요. 아, 내가 그거 말 안 했지? 유산했다는 거. 그거 뻥이었어. 어머님은 진짜로 나한테 일을 안 시키더라. 원래는 그렇게 해서 몇 푼이라도 뜯어낼 생각이었는데 안 통했지. 그래서 이혼할 때 그 이야기는 안 했는데 몰랐구나? 너? 당신이 사람이긴 하니? 왜? 그래도 내 덕에 이 집 받아내고 지켜낸 거잖아. 고맙다고 해야지. 내가 절반을 가져가긴 해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돈이 남았으니 그걸로 어머님 잘 고쳐서 둘이 오순도순 살아. 난 수술해서 새 출발할 거니까. 솔직히 당신이랑 내 나이 차이가 10살이야. 그럼 내가 너무 손해잖아.
당신처럼 늙은 놈이랑 사는 것도. 난 잘 살 거니까 내 딸 근처에 얼씬하지도 말고. 딸은 제 손을 잡고 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아내는 그런 딸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게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날 얼마나 몸에 힘을 주고 있었는지 눈에 핏줄이 터졌을 정도였습니다. 꼭 제 생사를 도려내는 그런 기분이었죠. 물론 아내와 이혼한 것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하영이와 헤어지는 것은 너무나 고통이 커서 자다가 일어나서 엉엉 울기도 많이 울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늘 하영이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하영이 학교, 하영이가 다니는 골목까지 말이죠. 지금이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지만 그때는 그런 게 있어도 지켜지지도 않았고 아내가 허락해 줄 일도 없었으니까요. 제 삶의 유일한 행복이었던 겁니다. 때문에 저는 일반적인 일을 시작할 수 없었고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직업인 택시기사 일을 시작했죠. 그때 정말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택시 회사의 차량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 택시를 몰기 위해서 노력했고 어머니 때문이라도 돈을 더 벌어야 했으니까요. 다행히 어머니 상태는 수술 후 천천히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이해하는 게 좀 느리긴 해도 이전처럼 단어만 말하는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너 하영이 보러 갔니? 이미 다녀왔어요. 벌써 고등학교 졸업을 했다니까. 엄마도 직접 보면 정말 좋을 텐데. 다음에 슬쩍 한번 같이 보러 갈까? 싫어. 정옥이 딸 싫어. 엄마도 참. 내 딸이야. 엄마 손녀고. 그래도 탐는다. 엄마 피. 그 여자 나빠. 아니야. 하영이 나랑 똑같아. 걔 눈이랑 코도 내 어릴 때랑 똑같다니까? 어머니는 하영이를 보는 걸 좋아하진 않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머니 역시 알고 있었기에 더욱 싫어하셨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영이 사진은 꼭 한번 보고 그러시는 걸 보면 진심은 아닌 듯 했습니다. 안타까운 건 그런 어머니가 하영이의 결혼을 한 달 앞두고 돌아가셨다는 거였죠. 자신이 죽는 것보다 자식인 제가 혼자 남겨지는 걸 내내 두려워하던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제 어머니의 유언은 하나였죠. 네 딸 찾아라. 지금이라도 찾아. 평생을 짝사랑만 하지 말고. 아니야. 나 같은 아빠는 다 잊었겠지. 새아빠도 생겼다고 들었어.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 여자한테 딸을 지키지도 못했는데 많이 놀아주지도 못했고. 찾아야 네가 살아. 혼자 있지 마. 어? 아들아, 내 아들 꼭 살아. 약속해. 아마도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아니, 당연할지도 모르겠네요. 어머니였으니까 자식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지 알고 있었던 거겠죠. 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부터 쭉 그만 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아내가 변하고 어머니는 아프고 전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감당해야 했었죠. 그저 하영이가 클 때까지 버티자, 어머니가 회복될 때까지만 버티자 이러면서 살아왔던 거지 삶에 대한 미련은 전혀 없었거든요. 때문에 어머니의 죽음으로 제가 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우셨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상은 맞았죠. 장례를 치른 뒤에 모든 걸 그만하고 싶었어요. 딸의 결혼식을 보고 그만 떠나자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겨우 29살인 하영이의 이른 결혼을 알게 된 것은 아내의 친구를 통해서였어요. 전처가 동네에 알고 지내던 유일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런 소식을 종종 전해줬죠. 그래서 저는 그날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찾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망보험금과 집 보증금, 그리고 그간 제가 모은 돈까지 하니 1억이 좀 넘는 돈이 모이더군요. 나머지 자잘한 돈으로 양복도 맞추고 머리도 하고 그렇게 딸의 결혼식장으로 갔습니다. 너무나 예쁘고 해맑게 웃고 있는 딸의 얼굴을 멀리서 봤고 사진으로도 남겼죠.
그리고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딸이 신랑과 입장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1억이라는 축의금을 딸의 이름으로 남겼고요. 이제 다 끝났구나. 오늘은 딸의 결혼식 날이니 내일쯤 가면 되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장 뒤편에 있던 흡연장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을 때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들렸죠. 두 사람 다 여자분들이었고 흡연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들었어? 하영 씨랑 결혼하는 남자 뭐가 문제가 많다던데? 나도 들었어.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결혼? 진짜 이해가 안 된다니까? 결혼은 현실인데 하영 씨가 너무 아깝지. 남자가 무슨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다는 말도 있고. 맞아.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 만나지 말라고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남자 얼굴 보니 겉만 멀쩡하지 양심도 없더라. 그냥 파혼하면 될 걸 왜 끌고 온 건지 이해가 안 돼. 안전빵으로 회사원이 최고지. 남의 돈 먹는 게 속이 가장 편한 법이거든. 근데 사업은 한 방에 잘 될 수도 아니면 한 방에 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니니?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됐어. 남의 결혼에 이런저런 말하는 것도 욕먹어. 그건 그렇다. 자기 팔자를 지가 꼬는 게 딱 맞아. 순간 심장이 멈추는 느낌이 들었고 머리가 어지럽더군요. 그리고 저는 자책했습니다. 제 결혼도 행복한 결말로 끝나지 않았는데 딸의 결혼이 왜 끝이라고 생각했을까 하고 말이죠. 결국 저는 다음 날에 죽는 걸 미뤘어요. 딸이 잘 사는 걸 확인하는 게 진짜 끝이라고 정정했던 겁니다. 문제는 이미 죽으려고 모든 돈을 다 뺐다는 거였고 수중에는 100만 원 좀 넘는 돈과 택시뿐이었다는 거죠. 아차 싶었지만 어차피 딸에게 주고 싶었던 돈이니 상관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미친 듯이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후에 주변 사람들은 저를 독종이라고 했죠. 택시도 모자라서 대리운전까지 한다면서? 아유, 진짜 독하다 독해. 그렇게 돈 모아서 수억 벌었겠어? 잠도 제대로 안 자면서 일하면 그 정도는 모았겠지? 저 이제야 1,000만 원 모았습니다. 농담도 잘하네. 됐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쉬엄쉬엄 해. 이제 나이 생각해야지. 대출받아서 집은 다시 구하긴 했지만 솔직히 이전처럼 잘 벌지는 못했어요. 대리를 시작한 것도 그 이유가 컸죠. 하필 그때가 택시 기본요금이 막 오르고 있던 때라서 손님도 거의 없는 지경이었거든요. 더구나 여기저기서 수수료는 가져가지 막상 손에 쥐는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했습니다. 딸이 능력 없는 남자와 결혼을 했다면 추후에 빚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으니 그걸 대비해서 돈을 악착같이 모으려고 한 거였고요. 그렇게 일 2개를 3년 가까이 했을 때 저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딸 집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콜이 들어왔죠.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 대리콜을 제가 잡았습니다. 대리 부르셨죠? 일산. 네, 일산이요. 제게 차키를 주는 사람은 혼자 서 있는 것도 못할 정도로 만취한 사람처럼 보였죠. 어딘가 낯이 익어서 전에 모셨던 손님인가 하고 넘어갔고 외제차에 올랐습니다. 백미러로 확인해보니 돈이 제법 많은 사람처럼 보였고요. 헌데 이동하는 내내 전화가 계속 울렸죠. 남자는 한숨을 푹 쉬더니 결국 몇 번이나 걸려온 전화를 받더군요. 찢어지는 듯 소리를 질렀기에 상대 목소리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도대체 왜 전화를 안 받아? 자네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제가요? 제가 왜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습니까, 장모님? 그럼 내 딸이 이렇게 오는데 그냥 두고 나간 게 잘했다는 거야? 그리고 나 장모야. 이런 경우 없는 짓이 세상 천지 어딨어? 너 같은 게 내 사위라니 결혼 부르고 싶은 심정이야. 당장이라도 내가 투자한 돈 내놓으라고 안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감사요? 감사하죠. 근데 밤낮 없이 저희 집에 오시는 건 좀 아니죠. 이것도 경우가 아닙니다. 저요? 저 진짜 많이 참았습니다. 근데 이젠 하영이 얼굴도 보기 싫어요. 아세요? 뭐?
이 미친놈이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을 하고. 너 어디야? 당장 와, 당장! 남자는 더 나오는 욕설을 듣다가 전화를 완전히 꺼버리더군요. 그리고는 단전에서 끌어올린 한숨을 쉬고는 몸을 앞으로 기댔습니다. 기사님, 제가 이 모양 이 꼴로 삽니다. 아이, 요즘 사는 게 다 그렇죠. 저는 그때 하영이라는 이름 때문에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봤죠. 그리곤 떠올렸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하영이 옆에 서 있던 사위라는 걸 말입니다. 결혼식장에서 제대로 봤을 때는 피부도 좋고 키도 커서 잘생겼다고 생각했지만 전화통화를 하며 하영이를 보기 싫다는 말을 한 사위라고 느끼자 감상도 달라졌죠. 이 씹다버린 오이무침 같은 새끼가 라고 말입니다. 근데 남자는 제 표정도 읽지 못하고 혼잣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기사님, 제가 비밀이 하나 있어요. 이혼 준비 중이라는 거? 이거 진짜 비밀! 이혼이요? 저는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죠.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요, 너무 사랑하는 제 아내가 장모님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또 장모님한테 아예 잡혀 살아요. 제가 봤을 땐 장모님은 진짜 아닌데 정말 최악이거든요? 근데도 아예 저한테 말을 안 해요. 왜 그러는지. 우리가 부부고 우리가 가족인데 지금 저희 신혼집에 쳐들어와서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부르고 있어요. 남자는 힘이 든 듯 우는 소리를 좀 하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죠. 투자금으로 저까지 이렇게 괴롭히고 그 돈이 1억이거든요? 겨우 1억이라고요. 지금 저희 회사 상황 보면 그 정도는 줄 수 있죠. 장모님 돈이니까.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시세가 다르다고 더 달라고 그러잖아요. 매번 협박하고. 근데도 아내는 찍소리도 안 하고 그걸 듣고 있고요. 근데 제가 뭘 더 하겠어요? 저는 문득 1억의 출처가 궁금해 물어봤습니다. 1억이라는 돈을 언제 받았는데요? 그거 저랑 아내랑 결혼하는 날 축의금으로요. 저는 그 말에 바로 차를 돌렸어요. 그리고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에 탄 사위는 눈이 풀려서 뭐라고 말도 제대로 못했지만 그럼에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 눈치였죠. 하지만 그것조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속도를 냈습니다. 기사님, 저 토할 것 같아요. 제발 천천히. 어디 가세요? 저희 집이 아닌데. 하지만 전 아무 대답 없이 미친 듯 달리기 시작했고 사위는 정신을 반쯤 놓은 상태로 차 안에서 구토를 참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내 차가 다시 처음 탔던 아파트 앞에서 멈추자 바로 뛰어나가 토악질을 했죠. 그것 때문에 술이 완전히 깼는지 사위는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제가 헛소리 좀 하긴 했어도 이건 곤란하죠. 일단 갑시다. 네? 어딜요? 앞장서세요. 그쪽 집, 장모가 와 있다는 그 신혼집 말입니다. 여기 건물이죠? 그걸 어떻게 아세요? 내가 이 앞에서 부른 게 아닌데. 기사님 정체가 뭡니까? 동은 알아도 호수는 모르니까 그냥 좀 빨리 올라가자고요. 우리 하영이 봐야겠습니다. 우리? 우리? 남자는 무척이나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아마도 머릿속에는 온갖 조합을 하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답이 나오지 않자 몇 번을 묻다가 결국 앞장서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계는 풀지 않고 계속 곁눈질을 하더군요. 이내 현관문이 열리자 저는 드디어 딸의 얼굴을 정면에서 볼 수 있었어요. 미소를 지을 때마다 햇살이 가득한 느낌이 들던 아이였는데 그때는 흐느끼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전처가 보였고요. 일단 전처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저 사위만 노려보며 날카롭게 말했죠. 누구야? 도대체 이 시간에 모르는 사람을 왜 데리고 와? 술주정도 분위기 맞춰가며 할 것이지. 요즘 것들이란 하여튼 이 생각이라는 게 머릿속에 제대로 박혀있질 않아. 아휴. 전처의 눈은 이전처럼 탁하지 않았습니다. 대기 순번이 코앞이라더니 정말 각막 이식을 받은 것 같았죠.
그럼에도 눈 시력이 좋지 않은 건 여전한지 실눈을 뜨고는 저를 보더군요. 저기요 아저씨, 오늘 이 집 분위기 아니니까 나가세요. 저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너야말로 나가! 네가 뭔데 감히 내 딸을 울려? 너 같은 건 엄마 자격 없다고 내가 말했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기에 이놈이 이혼 소리를 하는 거야, 어? 제가 언성을 높이자 딸은 당황했고 사위도 얼어버렸죠. 하지만 제 목소리에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전처였습니다. 제 목소리로 저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헌데 저를 알아본 표정과는 달리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봐요, 지금 술 먹고 들어와서 제 전남편 행세라도 하는 거예요? 엄마 자격이라니, 내 딸이라니, 참 기가 막히네요. 경찰 부르기 전에 이 집에서 나가세요. 당신이란 사람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이봐요, 나 알아요? 전 그쪽 모르거든요?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끔찍해서 나갈까도 했어요. 애초에 제가 끼어들 자리가 맞는지에 대한 고민도 들었죠. 정말 감정만 앞서서 찾아온 것은 아닐까. 머리가 복잡해지는 순간 딸이 천천히 일어나서 절 향해 다가왔습니다. 아빠? 딱 그 단어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 그 말을 듣자 쏟아지듯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대답도 못하고 흑흑거리면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헌데 그때 딸이 전처에게 따졌죠. 엄마, 이제까지 나한테 거짓말한 거구나. 내가 봤던 사람은 그럼 누구야?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다는 그 아저씨 누구냐고. 누구긴 그게 너희 아빠야. 이 사람은 아니라니까. 거짓말 그만해. 나 아빠 얼굴 정확히 떠올랐어. 다 잊은 줄 알았는데 다 기억났다고. 근데 병원에 있는 그 사람 볼 땐 아무 생각도 안 들었고 그냥 너무 아파서 예전 얼굴이 없어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어쩜 나한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어? 엄마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러자 전처는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일생에 도움이 안 되면 죽은 거지. 그게 왜? 저 인간이 여기 나타난 거 이유 딱 하나야. 돈 냄새 맡고 온 거라고. 개새끼도 이렇게까지 돈 냄새는 못 맡겠지. 어디서 너 보고 있다가 성공하는 것 같으니 숟가락 올리러 온 거라고. 너희 아빠가 그런 인간이다. 거짓말하지 마. 이래서 엄마가 아빠 병원에 가는 거 싫어했던 거구나. 내가 눈치챌까 봐.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내는 저와 이혼 후 바로 재혼을 해서 다른 남자와 살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본성을 숨기지 못해서 결국 이혼당했고 얼마 뒤에 각막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재혼.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죠. 그 뒤는 나이가 들어 더는 남자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혼자 살기 막막해진 아내에게 갓 성인이 된 딸은 좋은 먹잇감이었던 겁니다. 누군가에게 기생을 하지 않으면 혼자 살아나갈 수 없는 인간이었으니까 딸에게 모든 걸 의지했죠. 그렇지만 딸은 20대 중반이 된 이후부터는 더는 지원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심지어 그 도피처로 결혼까지 감행했죠. 그럼에도 딸에게 돈을 뜯어내야 했고 약점은 바로 저였던 거고요. 아는 지인의 친척분이 식물인간 상태라는 걸 알고 계획을 짠 거죠. 병원에서 상태 확인만 시켜주고 저를 보살핀다는 이유로 돈을 갈취했던 겁니다. 딸은 오열했어요. 사위는 그런 제 딸을 안아주려고 뛰어들어갔죠. 정작 아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절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나타나서 이사다를 만들어? 내가 너 접근 금지 신청할 거야. 스토커 같은 놈. 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쫓아다니고 기웃거리더니 그 나이 처먹고도 아직 그 버릇 못 고쳤니? 내 딸이니까. 당신이란 여자한테 어쩔 수 없이 빼앗겼지만 하영이 내 딸이야. 전처는 픽 웃고는 돌아서서 사위에게 말했죠. 너도 좋니? 장모 대신 저런 거지 같은 장인 생긴 게. 그래, 그렇게 해. 자네도 나만 보면 진저리를 쳤다는 거 아니까. 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딱 5억만 내놔. 그럼 내가 눈앞에서 완전히 사라져준다니까?
내가 줬던 돈 그거 지금 당장 돌려달라고. 아니, 장모님 5억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왜? 사업 잘 나가잖아. 그깟 5억이 무슨 대수야? 이 집만 팔아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걸. 그리고 나도 그때 자네를 도왔지 않나. 가장 어려울 때 줬던 1억인데. 이미 많이 가져가셨잖아요. 매번 마지막이라고 했고. 한 방에 달라고 5억. 저는 그 말에 사위를 감싸듯 앞으로 나갔습니다. 1억? 내 딸한테 기생하면서 당신이 무슨 1억을 줘? 다수가 있어. 모르면 저리 빠져. 내가 왜 빠져? 내가 그 1억의 주인인데. 미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게 왜 당신 돈이야, 내 돈인데? 결혼식장 축의금으로 줬다고? 그럼 그 봉투에 이름을 누구로 적었는지 말해봐. 아내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짜증만 냈죠. 내가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 그 오래된 일을. 겨우 3년 지났어. 왜 기억을 못해? 난 정확히 기억하는데. 우리 하영이 이름으로 내가 하영이 앞으로 축의금 1억을 냈으니까. 거짓말하지 마. 그 돈은 내 돈이야. 내가 냈어. 좋아. 난 증거가 있는데 당신은 있어? 이 수표라는 게 출처가 있거든. 그게 흔적이 다 남는 거라고. 그렇게 당당하면 은행 기록 가보던가. 야! 그 입 안 닥쳐? 따라와. 내 딸 앞에서 추한 꼴 좀 그만 보여. 저는 제게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아내를 끌고 현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가려고 하자 딸이 제 손을 잡고는 고개를 흔들었죠. 그러더니 사위가 뛰어나와서 현관을 닫은 뒤 이중 잠금까지 걸어버렸습니다. 어찌나 두 사람의 합이 좋은지 몇 초 만에 아내만 쫓겨난 꼴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덕분에 집안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 외에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딸에게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하다가 결국 울고 있는 딸을 안아주었죠. 왜 이제야 왔냐며 제 가슴을 때리며 어리광을 피우는 딸을 한참을 달래야 했습니다. 헌데 그 곁에 서 있던 사위가 갑자기 제게 절을 받으라고 하며 넙죽 절을 하더군요. 장인어른,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까 일은 잊어주세요. 이혼한다는 것도 속이 상해서 그냥 해본 말이었어요. 진짜입니다. 이혼 준비 어쩌고 한 것도 정말 거짓말이었어요. 이민을 준비한 건 있긴 했는데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1억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도대체 그 1억이 왜 5억까지 된 건가? 실은 하영 씨랑 결혼을 하기 전부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니랬던 거죠. 이전부터 하영이가 장모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기에 구제해줄 생각으로 빨리 한 결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다가왔을 때 사업이 위태로워졌고 빚까지 지게 되면서 결혼을 포기하려고 생각도 했죠. 근데 그때 하영이가 함께 갚아나가자며 제 손을 잡아준 거였고요. 근데 결혼식에 그 1억이 들어온 겁니다. 익명으로 했으니 그걸 자네 장모가 냈다고 우겼던 거고. 네. 그 돈으로 7천이라는 빚을 갚았고 남은 돈에 대출을 더해서 다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 돈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빚을 갚고 있었을 겁니다. 보시다시피 꽤 성공했고 안정적이고요. 그러니 장모님이 그 돈으로 계속 협박을 했던 거죠. 즉 전처의 농간 때문에 딸은 딸대로 돈을 빼앗겼고 사위도 협박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위는 딸에게 차라리 돈을 주고 인연을 끊자고 설득했지만 딸은 식물인간인 줄 알았던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였죠. 그러니 사위는 이혼부터 이민까지 생각하게 된 거였고 그날 역시도 술에 만취해 힘들어하고 있었던 겁니다. 차라리 돈을 주고 끝낼 수 있다면 이미 몇 번이라도 줬을 텐데 전 몰랐습니다. 장인어른으로 하영이까지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걸. 어쩐지 결혼하고도 일을 안 그만뒀던 이유가 있었네요. 그것도 모르고 바보처럼. 정말 미안해 여보. 이에 딸이 사위에게 가서 눈물을 흘렸죠. 아니야, 내가 미안해. 난 아버지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 말하게 되면 당신한테도 엄마가 뻔뻔하게 돈 달라고 할 것 같아서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어. 아니야.
이런 아버지라면 당연히 포기 못하지. 나라도 그랬을 거야. 사위도 눈물을 흘리며 저를 향해 돌아봤습니다. 지금이라도 갚겠습니다. 아버님이라면 5억, 아니 그보다 더 드릴 수도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하더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은혜 갚겠습니다. 저는 사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그 돈이 나도 살렸어. 그러니 갚지 않아도 돼. 저는 그날의 일을 두 사람에게 다 이야기해줬어요. 죽으려고 작정하고 그 돈을 뽑아 결혼식에 찾아갔던 것, 그리고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식장을 뛰어나온 것, 흡연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더 살기로 결심한 것까지 말입니다. 딸은 그 말에 슬쩍 웃었죠. 망하길 잘했네. 그치? 그때 당신이 망하길 잘했어. 사위도 그 말에 눈물을 흘리다 말고 웃음을 터뜨리더군요. 그러게, 나 진짜 잘 말아먹었다. 내가 아버님을 살렸던 거야. 사업 시원하게 말아먹어서 참 잘했네. 딸과 헤어지게 된 게 초등학교 입학 전이니 어느덧 20년이 훌쩍 넘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함께 있으니 어느덧 편안해졌고 아무렇지 않은 듯 함께 웃고 떠들 수 있게 됐죠. 시간 맞춰서 외식하고 주말에 놀러 가는 것뿐이었지만 솔직히 이전처럼 멀리서 딸을 볼 필요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기도 했고요. 문제는 그 와중에도 전처는 몇 번이나 찾아왔다는 겁니다. 돈이 떨어지니 어쩔 수가 없었는지 울기도 하고 빌기도 하고 경찰까지 대동해서 난동을 피우기도 했죠. 그럼에도 딸은 결코 현관을 열어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전처는 끈질겼고 결국 외식을 하고 들어오던 우리 셋 앞에 나타났죠. 전처는 사위를 몸으로 밀고는 제 눈앞까지 와서 삿대질을 했습니다. 그냥 콱 죽어버리지. 너 때문이야. 무능하고 끔찍한 새끼가 내 자식을 가르쳤어. 천벌을 받을 거야, 천벌. 제가 대꾸하려고 할 때 하영이가 그 앞을 막아섰죠. 누구한테 언성을 높여? 수술해서 새 출발하겠다고 아빠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엄마인 척해? 내가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엄마란 사람한텐 나란 딸이 너무 아깝고 손해야. 그러니 난 아빠랑 내 남편이랑 잘 살 테니까 우리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짜증나니까. 짜증? 하영이 너 이 미친년이 죽으려고 환장했어? 전처는 부들거리며 소리를 꽥 질렀어요. 하지만 딸은 여유롭게 웃더니 코앞까지 다가와 낮게 말했죠. 엄마, 지금 내 표정 보여? 엄마가 울고 빌면 넘어가서 이전처럼 돈 쥐어줄 것 같냐고. 내 앞에서 아무리 발악을 해봐. 내가 눈 하나 깜빡 하나. 내 표정을 보고도 만약 비벼볼 가능성이 보이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얼른 재수술 받아야 될 것 같네? 눈이 다시 안 보이는 것 같으니. 또 나타나면 그땐 내가 엄마 눈알 뽑아버릴 거야. 저는 딸의 발언에 놀라서 눈이 커졌는데 사위는 좋다고 희죽거리고 있었죠. 그리고는 귓속말로 제게 제가 하영이 저런 면에 반했거든요. 저랑은 다르게 너무 터프해서요. 운전도 얼마나 거칠게 하는지 매력이 철철. 솔직히 장인어른 아니었으면 장모님은 하영이한테 절대로 안 되거든요. 화나면 얼마나 무서운데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헛기침을 하며 그 말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전처는 다시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 뒤로는 정말 평화가 찾아왔죠. 사위는 같이 살지 않겠다는 저를 위해서 신혼집 근처에 아파트 한 곳을 계약해줬고 주말에 시간이 날 때마다 저와 낚시도 함께 다녀줍니다. 아니, 정확히는 따라다니는 거였지만요. 그리고 또 하나, 술 먹고 제 앞에서 그렇게나 말이 많았던 것은 취기가 아니라 원래 그런 녀석이었다는 거였죠. 왜 또 왔어? 그리고 낚시하면서 왜 그렇게 수다가 많아? 자네 원래 이런 사람이야? 우리 집에도 너무 자주 와. 에이, 장인어른, 저 좀 살려주세요. 장인어른이랑 같이 있어야 우리 하늘 같은 마늘님이 저를 예뻐해 준단 말입니다. 저 전수 좀 따게 좀 도와주세요. 다들 부러워할걸요? 저같이 애교 많은 사위가 세상에 없을 테니까요. 그쵸? 저 너무 예쁘죠? 제발 좀 떨어지게. 조용히 좀 해.
고기 다 사라진다고. 에이, 장인어른, 저 예뻐해 주세요. 머리도 쓰담쓰담 해주시고요. 네? 네? 아이고, 내 팔자야. 비록 제가 상상한 그런 그림은 아니지만 매일 한 번은 웃는 것 같습니다. 제 딸과 수다쟁이 사위 덕이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 진짜 죽지 않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결국 사람으로 극복한다는 말도 맞는 것 같고요. 혹시나 저처럼 극한의 상황까지 몰려서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느껴진다면 본인 말고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그게 저한테 다 오더라고요. 끝으로 제가 가장 처음에 했던 말, 약하다고 선한 것이 아니다. 다만 강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제 인생사 들어주신 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내일이 오늘보다 행복하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내일은 더 행복할 테니까요.